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분에 걸쳐 가지고 제가 전립선암의 진단 및 치료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한 20분 동안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를 이용해서 어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보시다시피 전립선암은 순환암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조금 부드러운 암이다. 신사적인 암이다. 혹은 순환암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오늘은 이제 전립선암의 진단 및 치료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시다시피 수술적인 치료,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최신 치료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전립선암 환자들의 재활 및 영양 관리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만 있는 이제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에서 보시다시피 전립선 혹은 전립샘이라고 부르고 남성의 이제 방광의 하단에 그리고 직장의 이제 앞부분에 위치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정상 성인의 전립선의 크기는 한 20cc, 한 20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게 주된 기능은 이제 가임기 남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임신에 중요한 정자에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운동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수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정자가 충분히 운동하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액체를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립선 액은 전립선 뒤쪽에 있는 정낭이라는 주머니에 이제 고여 있다가 나중에 사정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정자와 이 전립선 액이 합쳐져서 이제 사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만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건강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되게 20-30 대 젊은 나이에는 우리가 이제 염증, 급성 전립선염 혹은 만성 전립선염, 30-40 대 막 50 대까지도 이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 가지고 요로 감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성기 같은 경우는 열이 난다든지 아주 극심한 배뇨 통증이 있고 소변을 못 봐서 이제 급하게 병원을 가시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한 50대, 60대로 이제 접어들면서는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방광에서 전립선을 관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소변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요도를 감싸고 있는 요 이행대라고 하는 이 부위에서 전립선 조직들이 세포들이 증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요도를 압박하게 됨으로써 이제 소변 보는 게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누구나 다 이제 생기는 건데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게 생기는 분들은 이제 배뇨곤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을 드시게 되고, 좀 더 심한 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인 전립선암은 전립선에 생기는 전립선 조직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암 조직으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전립선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증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하게 배뇨곤란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진행이 되면 뭐 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조금 나름 젊은 시기에 전립선 염증,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전립선암은 대개 초기에는 이제 전립선이 이제 암 조직이 생김으로써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배뇨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소변 주기가 약해지고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소변 보고 난 뒤에도 시원하지 않는 잔뇨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급성요폐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 혈뇨,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전립선암이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넘어서 가지고 뼈라든지 간이라든지 폐 그리고 척추, 신경 이런 쪽에 전이를 일으키는 사기암이 되면 그 전이된 부위의 통증, 그다음에 임파부종, 그다음에 척추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신경장애가 오고 간이라든지 폐에 전이가 되면 황달이라든지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의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뭐 다양한 원인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암들이 똑같습니다. 뭐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뭐 이런 위험적인 요인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립선암 역시 나이가 들수록 호발하는 연령이 가장 큰 영향 이제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인종에 따라서도 이제 발생 빈도가 다릅니다. 서구 이제 백인들한테 많고 유럽 미국인들한테 많고 그다음에 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흑인들한테도 또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서 또 빈도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음식,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그러니까 이제 뭐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이제 고지방 식이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비만, 뭐 서구화된 고칼로리 식사와 같이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전립선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작년 12월에 2022년도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에서 2022년도 우리 한국인에서 발생하는 암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남성암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이제 폐암이고 그다음에 2위 암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만큼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바로 1년 전인 2021년 데이터를 보시면 폐암, 유해암, 대장암, 전립선암 순이었는데 2022년 데이터를 보시면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유암으로 이제 이렇게 전립선암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2022년도에 1년 동안 한 2만 750명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은 대부분의 암들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대장암도 그렇고 위암도 그렇고 대부분 감소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암이 남성에서 폐암과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고 예측 연구, 계측 연구라고 하는 이제 현재 2025년 현재는 전립선암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남성암에 있어서 얼마나 흔한 암일까를 우리가 예측 연구를 해보면 벌써 폐암을 넘어서서 전립선암이 1위 암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 연구에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떤가? 뭐 이미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이 가장 흔한 암으로 이제 벌써 보고가 되고 있고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순환암이다. 전립선암은 순환암이고 그렇게 위험한 암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초기에 발견된 암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화도가 좋은 암들은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99% 모두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암들이 진단 시기가 늦어서 4기 전립선암인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암인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46%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다른 암과 달리 5년 생존율이 좋은 것은 전이가 있다든지 혹은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1차 항암 약물 치료인 호르몬 차단요법에 어느 정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초기 암들, 3기 암들이 5년 생존율이 이렇게 이제 90%, 99%까지도 랭크가 되지만 진단 당시에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진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진단 당시에 전립선암의 분화도 얼마나 부드러운 암이냐, 중간 정도의 암이냐,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인 암이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진단되는 시기에 암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생존율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이전립선암과 박순도가 높은 전립선암은 절대 순환 암이 아님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대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제 5, 60대 좀 빠르게는 한 40대 환자분들이 오셔서 요즘 소변 보는 게 옛날 같지 않다, 좀 불편하시다,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 혹은 부부관계를 하고 난 뒤에 사정에 의해서 피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검사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PSA 혈액 검사입니다. 그 전립선에서 나오는 효소인데 그 효소가 전립선암이 발생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상승해서 비정상적인 수치가 보이면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항문을 통해서 이제 직장 수지 검사라고 그러죠. 전립선을 뒷면을 촉지할 수가 있거든요. 손가락으로서 이제 직장 수지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영상학적 검사로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경직장. 그래서 전립선을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이제 초음파 프로브를 넣으면 바로 앞에 있는 전립선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요즘은 전립선 MRI라고 그래서 MRI 검사를 합니다.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그러죠. MRI 검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확진은, 전립선암의 확진은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하게 되고, 그 앞에 혈액 검사,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검사, 요즘 들어와서는 전립선 MRI,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조직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암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진단 당시에 암의 병기 몇 기입니까? 이제 얘기하는 암의 병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제 전립선에 특별하게 종괴가 없고 혈액 검사상에 이상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만 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임상적 병기 1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초음파라든지 MRI 상에서 동물이 보여가지고 이런 혹덩어리가 보이는 경우, 그렇지만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2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전립선 피막을 넘어가가지고 주변으로 조금 침투가 된 경우를 3기라 그러고, 그다음에 전립선을 넘어서서 뭐 원격 임파선이라든지 뼈라든지 간이라든지 폐에 전이가 일으키는 경우를 4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마지막으로 4기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전립선암 혈액 검사라고 얘기하는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검사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지자입니다. 전립선암이 이제 우리가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차 검사가 이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40대가 넘어가면 40대 이상의 남성들은 자기 PSA 수치를 한번 꼭 알아보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뭐 국가 단위로 스크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40대 이상의 남성들은 자기의 PSA 수치를 한번 알아봐서 그 수치가 비정상인지 정상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보통은 현재는 한 3, 4 이상이 되면 이제 PSA 수치가 높다,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해서 이제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경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되고, 이 PSA는 암이 진단되고 난 뒤에 치료 반응에도 중요한 그 예우인자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에 PSA가 높다든지 어떤 치료를 했는데 이 PSA가 아주 잘 떨어져서 기저치 0.01, 0.03 이 미만으로 혹은 0.2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고요. 수술적인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이 PSA를 이용해서 환자의 모니터링, 그러니까 치료 후에 재발을 하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초기에 진단이 되면 완치 목적으로 근치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 혹은 너무 부드러운 암이고 너무 초기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대기 관찰요법이라고 하는 능동적 감시, 능동적으로 감시를 하다가
전립선암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인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차적인 치료를 하고 난 뒤인데 아쉽게도 재발하는 경우 혹은 진단 당시에 벌써 전이가 있는 진행된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특이하게 특징적으로 남성 호르몬이라는 테스토스테론에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진행된 4기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양쪽 고환,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남성에 있어서 고환이잖아요. 그죠? 이 고환을 외과적으로 거세를 해보니까 이제 암이 치료가 된다는 거죠. 완치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치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화학적 거세, 피하 주사를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그런 내과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신약들이 많이 개발됐고 이런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거세에도 저항을 보인다고 해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단계로 이제 진행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가장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국소 전립선암은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완치를 하게 되고요. 3기 이상의 진행된 암들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또 재발해서 진행된 경우 전이를 일으키게 되면 전이 단계, 전이성 단계로 이제 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치료가 좀 복잡해집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완치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생존 연장을 위해서 생존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기 암인 항암 약물 치료라고 하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 거세 치료, 호르몬 차단요법에도 저항을 보이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짧게는 1년, 많게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이제 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소 단계, 그다음에 국소 진행 단계, 전이 단계, 그리고 전이가 된 거세 저항성 단계로 진행되는 이런 패턴을, 이런 진행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전립선암의 치료 목표는 진단 당시의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릅니다. 초기에 1기 혹은 2기에 진단된 경우에는 우리가 완치 목적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시기에 진단된 경우, 부드러운 암인 경우, 초저위험성, 저위험성 이 정도의 암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방사선 치료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능동적 감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는 거죠. 조직 검사도 반복적으로 하고 MRI도 1년에 한 번씩 찍고 혈액 검사도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전립선암이 진행되는 그런 소견을 보였을 때 이제 다시 적극적인 치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단계가 되고 그렇지가 않고 중간 위험도의 1, 2기 암이라든지 고위험군의 1, 2기 암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 전립선암의 초기 암들은 대개 아까 말씀드렸던 능동적인 감시요법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소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악성도가 높고 2기 후반이고 3기 초반인 경우에는 이제 병합요법,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방사선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합하는 이런 병합요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단 당시에 벌써 전이가 있는 4기 전립선암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암 약물 치료, 그다음에 이제 전이된 병소에 이제 완화요법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 전립선암부터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질병 진행을 늦추는 치료가 치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이를 동반된 이런 4기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치료의 목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영상 진행을 진행한다든지 PSA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생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치료
하루를 하는데 복잡한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환자분들이 현재까지 누려왔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질병 진행까지 연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생존 기간을 연장하느냐. 이게 이제 치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암은 능동적 감시, 수술, 방사선 치료로 완치를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치료를 하고 조금 진행된 암들은 진단 당시에 환자가 이제 오셨을 때 당시에 질병의 특성과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다른 건강 상태, 보통 평균 여명이라고 얘기하는 평균 수명, 그다음에 어떠한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제의 특성, 그다음에 이 약제의 비용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쉽게 이 약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 접근성을 생각해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치료를 우리가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치료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1기와 2기는 완치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치료 혹은 병합 치료를 이제 하게 되고 조금 진행돼 있는 3기의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병합요법,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의 병합요법을 이제 보통 하게 되고 전이가 있는 자기 전립선암에 있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단일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자기의 이제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약들을 같이 병합하는 거. 2가지 약제를 병합하는 2제 병력요법, 3가지 약제를 병합하는 3제 병력요법을 하게 되고 거세 저항성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약들, 항암 화학요법, 그다음에 표적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표적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로봇 수술이 이제 가장 큰 일반적인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립선암 수술을 하게 되면 요실금, 뭐 성기능 저하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런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이고 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로봇 수술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이 되는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그리고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새롭게 개발된 표적 치료제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방사선 동위원소 표적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가장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우리가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도세탁셀, 카바치탁셀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포독성 항암 화학요법이 중심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특성과 환자가 내원했을 때 진단 당시에 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전이 병소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 전이된 병소가 많은지, 전이된 병소가 간이냐, 폐냐 아니면 단순하게 임파선이냐, 뼈에만 전이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약물 치료의 옵션들을 병합해서 혹은 단일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과 이제 물어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보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립선염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개는 염증이라든지 비대증이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대증이라든지 뭐 전립선암이 되게 50대 이후에 그다음에 노령의 인구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쭉 관찰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 뭐 비대증이 암으로 진행된다든지 염증이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립선 예방에 대해서 이제 그 암 예방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현재까지는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 밝혀진 건 아니고 라이코펜이라고 해서 토마토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제 어느 정도 역학 연구에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뭐 비타민 E라든지 셀레늄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시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릴 만한 이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아까 말씀드렸던 PSA 수치 이런 검사가 반드시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아직까지는 국가 단위의 뭐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간암처럼 국가 단위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크리닝에 해당되는 군하는 그런 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0대 후반 이제 50대에 접어드는 남성 환자분들은 자기의 PSA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그 혈액 검사를 반드시 한 번은 체크를 해서 전립선암의 위험도 혹은 앞으로 어떻게 전립선암을 모니터링 조기 검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입원에 있는 수술 치료, 약물 치료, 그다음에 치료 트렌드의 변화, 그다음에 재활 및 영양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매달 한 번씩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전립선암의 뭐 진단 및 간단한 치료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립선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아버님이 가족 중에 아버님이 전립선암 치료를 앞두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식습관,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것으로 해주는 게 좋은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종일 그 환자 외래 진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 본인이라든지 가족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떠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이 되셔가지고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특별하게 뭐 조심하실 건 없고요. 그냥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아쉽게도 조금 진행된 상태로 이제 항암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아주 그 병암요법으로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항암제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도세탁셀과 같은 아주 심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피해야 되는 그런 항암 주기에 따라서 항암 주기를 소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날 것은 피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칼로리를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은 좀 줄이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을 주로 많이 드시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칼로리를 줄여서 조금 고칼로리 지방식이는 조금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옆에서 정신적인 지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40대 남성이신데 한 달 전부터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고 뭐 소변 볼 때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대개 전립선암 초기 증상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비뇨기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0대 남성이면 아직까지는 뭐 가족력이 아주 뚜렷하다든지 뭐 유전적인 소인이 없으면 전립선암이 호발하는 연령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급성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되면 이제 전립선염이 약하게 오셨을 가능성이 많고 기본적인 소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립선 특이항원 혈액 검사 PSA라는 혈액 검사를 반드시 해서 내가 이제 뭐 전립선 수치가 높지 않는지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전립선암 검사 시 내시경 검사가 필수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제가 아까 기본 검사로 이제 혈액 검사, 그다음에 뭐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이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내시경 검사는 필수는 아닙니다. 특히 혈뇨 그러니까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혈뇨 증상이 없다든지 유관적 혈뇨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에서 약하게 혈뇨 보이는 거 말고 유관적으로 혈뇨가 보이면 내시경 검사를 우리가 보통 비뇨기과에서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다음 질문은 이제 아버님이 70세이고 작년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드시다가 증상이 좋아졌다가 몇 개월간 약을 이제 중단을 했는데 얼마 전 다시 증상이 또 발현해 가지고 PSA라는 수치를 보니까 7.4. 70세이시고 7.4면 이제 높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전립선 조직 검사를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 단순하게 혈액 검사로 이제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은 자기 용명 영상이라고 하는 전립선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4고 70대면 전립선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막 많이 진행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가지고 초음파라든지 자기 용명 영상 MRI를 하고 난 뒤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이제 조직 검사를 권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이 정도 수치에 이 정도 연세면 진행된 암이 아니라서 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지금 건강하신 70세이시고 PSA 수치가 7.4라면 전문가의 그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까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혹시 정관 수술 그러니까 정관 수술이랑 전립선암 연관이 있냐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전에 한때 역학 검사를 해보니까 정관 수술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암이 많이 빈도가 많은 것으로 이제 한번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정관 수술 받으면 전립선암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정관 수술과 전립선암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는 MRI로 병기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용명 영상 현재까지 전립선 MRI 검사가 국소 병기 1기냐, 2기냐, 3기냐 혹은 4기냐를 진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하셨는데 전립선 진단받고 난 뒤에 MRI를 하셨는데 한 T3A라는 병기를 이제 의심할 수 있다는 건 T3A는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있거든요. 그 피막 캡슐을 약간 침륜을 했다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공명 영상을 해가지고 전립선 MRI를 해서 T3A가 의심된다고 그러면 되게 이제 약간 국소 진행성 이제 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이제 MRI가 어느 정도는 정확한 임상적 병기를 추측을 해드리고 뭐 수술을 받게 되면 나중에 수술하고 난 뒤에는 이제 병리적인 최종 병기죠. 그러니까 병리학적 병기인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3기냐 혹은 정당을 침출했으면 3기 B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뭐 혈뇨는 방광암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전립선암도 확률로 높게 나오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전립선암이 진행을 해서 바로 위쪽에 방광하고 같이 근접해 있거든요. 그 방광에서 바로 전립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전립선을 뚫고 나와서 요도로 침투를 했다든지 방광을 침륜을 하게 되면 그게 혈뇨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혈뇨가 발생했다라면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조금 국소적으로 요도라든지 방광 입구를 침투를 한 약간 진행된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해보고 방광을 침투를 했다면 그때는 이제 T4라고 해서 T3보다 조금 더 진행되어 있는 그런 병기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70대 후반에 4년 전에 이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뼈 전이 이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제 호르몬 약이라고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고 주변에 한 5년이 지나도 건강히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려도 여명이 짧게 남았다고 느끼셔서 무기력해 하시는데 완치는 안 됩니다. 4기 전립선암은 완치가 되는 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거 보니까 아주 수술하고 난 뒤에 방사선 치료하고 난 뒤에 뒤늦게 재발된 경우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4년 지나서 재발된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진행 속도가 느리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아주 오랫동안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에 전이가 있는 4기 전립선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뒤늦게 재발된 전이암은 약물 치료, 주사로 맞는 치료, 나중에 좀 진행하는 경우에는 뭐 병합 치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계속 삶의 질을 유지를 하면서 생존 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대 비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용기를 들이시고 전문가의 치료에 따라서 순차적인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립선암 2기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하고 난 뒤에 5년 후에 PSA 수치가 0.2 근처까지 이제 오르고 이게 이제 전립선암 수술 후에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요즘 최근에 많이 하는 PSMA 펫 CT라고 하는 아주 이제 조금 더 예민한 검사 방법들을 하더라도 재발된 부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상학적으로는 재발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PSA라는 혈액 검사만으로의 재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2 근처에서 이제 있으면 0.00 얼마였는데 지금 0.2 정도 되시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추가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검사상에서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수술한 부위 주변에 그러니까 방광하고 이전에 전립선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잔존암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이제 지도를 그려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2년 전에 수술할 당시에 5년 전에 수술할 당시가 이제 그 악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방사선 단독 치료로 또 한 번 완치를 할 수 있는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하시고 방사선 기계는 요즘은 뭐 토모 치료, IGRT, IMRT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양성자라든지 중입자라든지 이런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현재 보험이 되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토모 치료, IMRT 이런 전문 치료가 굉장히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본 표준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암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병원에서는 다 이런 추가 방사선 구제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작년에 2기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8월 달에 작년 8월에 브라키테라피 이제 방사선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을 내는 조그만 시드라고 있습니다. 방사선 시드를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방사선을 뿜어내는 체내 방사선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방사선이라는 것은 체외 몸 밖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다고 이제 주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브라키테라피는 이제 방사선을 뿜어내는 그런 조그만 시드를 방사선에 넣어가지고 몸 체내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PSA 수치는 0.2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소변 찾는데 예전보다 더 좀 어렵고 소변 볼 때 조금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변효 증상, 변효 불편감이 있다고 이제 호소를 하시는 것 같고요. 고환의 크기가 수술 이제 브라키테라피라고 하는 방사선 치료 전보다 많이 줄어든 느낌인데 방사선의 영향인 것보다는 방사선 치료 브라키테라피라고 하는 이 방사선 치료 단독 치료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브라키테라피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적 거세,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이제 피하 주사라고 얘기하죠. 배나 뭐 어깨에 이렇게 이제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맞는 그 호르몬 차단요법을 병합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2년 정도, 짧게는 6개월 혹은 길게는 2년 정도를 하셨으면 그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때문에 이 고환의 크기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작년에 하셨기 때문에 뭐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하셨으면 그 약물 치료의 영향 때문에 이제 고환의 크기가 작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고, 브라키테라피를 하셨다 하더라도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연령이 이제 그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변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약물 치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시면 변효 증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셨으면
받지 않으셨으면 이제 뭐 방사선 치료 뭐 고환이 작아진 거는 뭐 따로 약물 치료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에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의료진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중에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고민이 된다. 뭐 많이 고민이 되십니다. 그래서 수술은 요실금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부작용인 주변 장기에 영향을 줘서 뭐 방사선에 의한 방광염, 방사선에 의한 직장염 때문에 혈뇨, 혈변 뭐 이런 것들 혹은 배뇨 곤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전립선암이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의한 암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암이 완치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종양학적 치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50대 남성이면 조금 2차 의견 또 들어보시고 수술이냐 방사선 치료냐를 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도 수술도 이제 신경 보존 수술식 초기 암인 경우에는 이제 신경 보존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성기능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50대 남성이면 수술하고 난 뒤에 요실금은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이제 수술적인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어느 이제 조직검사상에서 혹은 MRI상에서 자기공명영상에서 어느 정도의 전립선암이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도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수술하는 분들,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분들의 이 얘기를 다 충분히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자기 이제 최종적인 치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너무 뭐 요실금이라든지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술적인 치료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잘못된 요즘 이제 그 자해 습관이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마스터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립선암이 발생하지는 않고 이제 과다한 성생활이라든지 부족한 성생활 때문에 전립선암이 발생하지도 않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은 전립선 아버님이 이제 한 달 전에 전립선암을 진단받으셨는데 방사선 치료 후에 지금 설사를 계속하시고 소변 볼 때 아프다. 뭐 이게 이제 방사선 치료의 뭐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에 의한 뭐 직장염, 뭐 이제 그 소작이라든지 대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 운동이 항진이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장 운동이 떨어져 가지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 운동이 너무 과다해져서 설사 때문에 이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시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조금 이제 좋아지시고 너무 설사가 너무 잦으면 그러면 이제 그 지사제라고 하는 그런 약을 좀 드셔가지고 좀 증상 완화를 위해서 조금 하셔야 되고 식생활 습관 조금 더 이제 조절하셔가지고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립선암 수술을 하게 되면 사정이 안 되나요? 사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정하는 사정액의 7, 80%가 전립선액이에요. 그러니까 정자는 일부분이고 전립선액이 정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사정할 때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이란 장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립선액이 없으니까 이제 정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수술하고 난 뒤에도 조금 사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간 묽은 물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소변입니다. 전립선액 이제 사정액이 아니라. 그래서 전립선암 수술하면 발기는 되는데 신경 보존술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제 보존하면 발기는 되는데 사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정할 때 느낌은 다 있습니다. 느낌은 있는데 밖으로 분출되는 정액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전립선 이제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작년 검사 때보다 높아졌다고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수치가 전립선암 수치랑 관련이 있다고 여기 이제 PSA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바로 전립선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초음파 MRI 검사를 해서 암이 의심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암이 확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SA 수치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뭐 2, 3, 다시 검사를 했는데 조금 떨어지는 추세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일괄적으로 계속 일관성이 올라가지가 않으면 일단 좀 관찰을 하셔도 됩니다. 관찰을 하셔도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이제 MRI 검사를 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PSA 검사만으로는 확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T3A 진단이 되셨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3기입니다. 3개월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동안 전이는 많이 안 될까요? 수술까지 3개월 정도 기다리시라고 하는데 3기면 조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정도 기다리는데 2기암은 3개월 정도 기다리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3기암이면 좀 조기 수술을 권해드리는 게 이제, 요즘 이제 뭐 전갈등이다 해서 이제 각 암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수술이 좀 많이 밀려 있거든요. 뭐 저도 이제 수술이 많이 밀려 있어서 좀 급한 경우에는 병원에 요청을 해서 이제 토요일 날 또 이제 수술방을 열어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3기면 3개월 이내에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라고 진단이 되어 있고, 글리슨 점수라고 해서 이제 전립선암에 분화도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8, 9, 10점이 이제 굉장히 악순도가 높은 공격적인 암이거든요. 3기에다가 악순도가 높은 8, 9점, 10점의 암이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하는 게 좋고, 지금 방문하신 곳이 좀 수술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면 뭐 다른 병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PSA 수치가 6에서 항생제 복용 후에 3개월 후에 3.5로 떨어졌다가 6개월 후면 다시 수치가 상승하는 게 반복된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의 PSA 기저치는 3.5입니다. 나이가 만약에 70대 미만에 50대, 60대라면 3.5는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써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이제 뭐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에서 6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음파, MRI 하고 난 뒤에 의심 소견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사와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브라켓 테라피를 시술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입니다. 전립선암에 이제 방사선 치료 일종인 브라켓 테라피를 받은 후에도 전립선은 제거하지 않아요. 전립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1년 좀 지났는데 사정이 그 이상 이제 사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별도 치료나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브라켓 테라피를 받으셨고 1년 정도는 혹은 그 이상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사정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냥 나이가 드시더라도 사정 장애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전립선암이 없는 분들도 이제 60대, 70대 되면 사정액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일반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이제 사정관이라고 그래서 전립선액이, 일단 전립선액이 만들어지는 게 확연하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다음에 사정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액 자체의 양이 적어지고 그 자체가 이제 환자분들이 느껴지는 게 사정 장애가 발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그중에 일종의 브라켓 테라피 혹은 체외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전립선액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정액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전립선 사정 그 기능은 보존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브라켓 테라피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했느냐, 전체를 다 했느냐, 그에 따라서 정액이 이제 생성되는 게 현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뭐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립선암의 진단과 기본적인 치료의 뭐 개괄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전립선암의 수술적인 치료, 그다음에 진행된 경우에 항암 약물 치료, 표적 치료, 그리고 또 많은 일반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예방법, 그다음에 전립선암의 기본적인 식생활 운동 치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 시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